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어젯밤 인천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나서 투숙객과 행인 5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호텔 주차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맹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추위에 곳곳에 정전과 동파 사고가 잇따랐고 교통차질도 빚어졌습니다. 북한이 김정일 사망 12주기인 어젯밤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미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강추위가 월요일 아침에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인천의 한 대형 호텔에서 어젯밤 큰 불이 나서 5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불길은 빠르게 잡혔습니다.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첫 소식 조성호 기자입니다. 시뻘건 화염이 하늘 높이 치솟자 와, 무섭다. 불에 탄 건물 자재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지상에선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까지 솟구칩니다.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호텔의 기계식 주차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9시쯤. 1층 주변으로만 이제 불길이 차오르다가 어느 순간 확 올라가서 이제 꼭대기까지 불이 붙었거든요. 한 5분, 10분 있다 보니까 이제 아예 높이 올라가서 이제 꼭대기까지 타버리더라고요. 불길은 1시간 30분 만에 잡혔지만 18층짜리 주차장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불길은 호텔과 주차장을 연결하는 외부 통로 천장에서 처음 발견됐고 상승 기류를 타고 삽시간에 주차장 전체로 번졌습니다. 호텔 관계자가 주차장과 통하는 외부 천정에서 불꽃을 발견하고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투숙객을 포함해 5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 가운데 중상자 2명은 대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해 골절상을 입은 20대 남성과 전신 2도의 화상을 입은 30대 외국인 여성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52명의 경상자는 연기 흡입과 발목 통증 등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최초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네, 주말에도 강추위에 고생 많으셨을 텐데 오늘도 북극발 한파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가고요. 일부 지역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 취재 기자 연결해서 날씨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준영 기자. 네, 서울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예, 보기에도 추워 보이는데 지금 기온은 몇 도입니까? 네, 지금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2도입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영하 17도까지 내려가 매우 춥습니다. 청계천 곳곳엔 굵은 고드름이 맺혀 있고 시민들은 두꺼운 외투와 모자를 뒤집어 쓴 채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지방과 전북 그리고 경북권 내륙 대부분 지역엔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보가 발효된 지역은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매우 낮고 낮 기온도 영하에 머물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도 영하 5도 이하의 추운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내일과 모레 아침에는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그럼에도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 정도로 여전히 추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일부 지역에선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서울시는 올겨울 처음으로 수도 계량기 동파 경계를 발령했습니다. 계량기함에 헌옷이나 신문지를 넣고 수돗물을 가늘게 틀어놓으면 동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서울 청계천에서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짧은 시간 돌아다니는데도 많이 춥더라고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왔어요. 그리고 바람까지 불어가지고 네, 보신 것처럼 강력한 한파가 우리나라를 덮쳐서 각종 사고도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추운 겁니까 지금?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를 좀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었다면 예, 네. 이제는 북쪽에서 직접적으로 한기가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한기의 축이 무너지면서 예. 본격적인 겨울 추위를 몰고 오는 찬 공기의 영향을 받았다고 네. 볼 수 있을 텐데요. 예. 지난주까지는 북쪽의 찬 공기가 동서간의 원활한 흐름 안에서 이 제트 기류라고 하는 북극을 감싸고 도는 이 제트 기류에 막혀서 내려오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우리나라 북동쪽에는 저기압이 그리고 먼 거리에 있기는 하지만 우랄 산맥 부근에 고기압이 형성이 되면서 남북으로 요동이 치는 그런 조건 안에서 북쪽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 중위도권으로 내려오게 좋은 조건의 그런 기상 조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찬 공기가 네. 내려오게 된 겁니다. 네, 찬 공기가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지만 기온 차이가 나도 너무 나거든요. 이렇게 너를 띄는 이유는 뭔가요? 맞아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가장 큰 주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현재 이제 지난 네. 5월부터죠. 엘니뇨라고 해서 열대 적도 동태평양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뜨거운 날씨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엘니뇨의 영향이라고 해서 지구가 무조건 따뜻하지는 않고 네. 전 지구적으로 안정된 기후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예. 지금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고 남북으로의 그런 온도 차이가 줄어들게 되면서 제트 기류가 요동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결국에 극단적인 이상 기후 현상을 나타내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려 30도가 벌어지는 그러니까 그렇죠. 겨울에 이만큼 추울 수는 있지만 지난주에는 봄이었고 이번 주에는 여름이었고 또 비 같은 경우에는 여름비처럼 내리고 이렇게 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단시간에 나타나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겨울답지 않다 이 얘기를 주고받다가 지금 이렇게 추우니까 너무 춥다 이런 얘기 네. 많이 하는데 오늘 어제보다 더 춥다고 그러는데 체감 온도는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게 됩니까? 지금 뭐 강원 산간 지역 네. 같은 경우에는 바람 때문에 영하 20도까지 떨어진 곳도 아이고. 있고요. 예. 일단은 경남과 전남, 제주도 네. 그리고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보통 한파주의보의 경우에는 전날 아침 최저 기온보다 10도 아래로 떨어졌을 때 내려지는데 네. 강원도 전역과 경기 동부 지역 그리고 충북과 경북 일부 지역으로는 한파경보 전날보다 15도 정도 기온이 뚝 떨어졌을 때 내려지는 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이렇게 폭넓은 지역에 이미 영하 10도 아래도 떨어진 곳이 대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네. 한파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실제 기온이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졌고 보통 차가운 바람 같은 경우에는 느끼는 체감 온도를 1도에서 높게는 2도가량 끌어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지역으로는 실제 기온보다도 체감하는 기온은 거의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유, 그러면 이제 폭설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청과 호남 등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유독 이게 서해안 지역에 집중된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보통 이렇게 서해안 지역에 폭설이 내리는 경우는 겨울의 끝물보다는 초입 부분 그리고 한겨울 추위가 한참 이어지는 1월 달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 보통 눈이 내리는 경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비구름이 접근을 했을 때 아무래도 날씨가 추우면은 영하의 기온이기 때문에 비보다는 눈으로 내리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비구름이 다가오지 않더라도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파가 불어닥칠 때 눈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차가운 공기가 확장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공기는 금방 차가워졌지만 바다는 그렇게 쉽게 차가워지고 따뜻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죠. 바다의 서해 온도는 지금 영상 1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의 온도는. 네. 그런데 보통 지상으로 한 1.5km 정도 되는 그 온도 차이가 12도 정도만 벌어지더라도 서해안에서는 대기 불안정, 즉 따뜻한 바다 위에 찬 공기가 얹어서게 되면은 눈구름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예. 보통 한 12도 정도만 벌어지게 되더라도 눈구름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은 이들 지역에 한 25도 정도 기온이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서해안 지역에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눈구름이 발달할 조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구름이 그대로 서해안에만 머무르고 있으면 괜찮은데 네. 이동하겠죠. 북서풍의 바람을 타고 따라오기 때문에 서쪽 해안가 그리고 제주도 지역에는 이 추위와 함께 폭설이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이상 기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눈도 많이 올 거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일단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가장 추울 거다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맹추위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한파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내일과 모레는 북쪽에 약한 기압골이 네.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저기압이 지나가게 되면은 저기압 전면에서는 남풍 계열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네. 살짝 내일은 다시 기온이 오르나 이번 추위가 반짝이 그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요. 저기압이 빠지고 날 때는 풍계 자체가 북쪽에서 찬 공기를 끌어내릴 수 있는 네. 그런 풍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번에 저기압이 빠져나가고 나서는 북쪽에 더 차가운 공기를 끌어내릴 텐데요. 네. 서울의 경우에는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4도, 그리고 한낮에도 네. 영하 8도에 머무는 아주 맹추위,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고요. 산간 지역은 거의 뭐 영하 20도보다도 훨씬 더 낮은 네. 기온을 보이기 때문에 내일 잠깐 기온이 오른다 하더라도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지금보다 더한 추위가 찾아오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추위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네, 예. 폭우, 폭설, 또 혹한까지 이게 번갈아 가면서 계속 나오는데 이런 현상이 계속 앞으로도 이제 이번 겨울에는 추세로 이어지는 건가요? 겨울뿐만이 아니라 이대로 지금 이미 이제 지구 온난화가 너무나도 많이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극단적인 날씨, 그러니까 보통의 날씨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 극한의 날씨가 이어지기 네. 때문에 지난번에 내린 비 같은 경우에도 네. 상당히 여름에 가까운 비가 그쵸. 내렸거든요. 그래서 네네. 비단 덥고 추운 문제가 아니라 눈이 와도 한 번에는 엄청난 폭설의 형태로 내리다가 그리고 가무는 그런 날씨들이 나타나는데 기상청은 올 겨울 날씨를 예. 전반적으로 평년보다 높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어마무시한 추위가 다가오고 난다라는 것은 또 한동안은 이례적인 더위가 나타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번 겨울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날씨 변화, 특히 이제 추위도 추위지만 갑작스럽게 변하는 기온 변화에 신체 스트레스에 대한 건강 관리 잘 그쵸. 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갈이 튀어서 이제 KTX가 이제 유리가 나갔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대비 추운 날씨에 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되는데 일단 건강 같은 경우에는 네. 노약자나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추워진 날씨 자체도 문제기는 하지만 급변하는 기온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난로나 전기장판, 난방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화재에도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수도 계량기 동파나 노출 수도관 그리고 보일러 동파 사고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들의 보온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변 시설 점검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북한의 김정일 사망 12주기인 어젯밤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네, 우리 합참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윤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17일 오후 10시 38분쯤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한 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것을 포착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미사일은 약 570km를 날아가 바다에 떨어졌는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2일 이후 26일 만입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부산에 입항한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미주리함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미 양국은 최근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 NCG 회의에서 내년 8월 한미연합훈련 때 핵 작전 연습을 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번 도발은 이에 대한 반발의 성격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국방성은 미사일 발사 직후 대변인 담화를 내고 NCG 회의 결과에 대해 노골적인 핵 대결 선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12주기를 맞아 미사일 발사로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신문은 김정일이 사탕알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총알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철의 의지를 지녔다고 강조했습니다. 합참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도발이라고 규탄했습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최대 규모의 하마스 땅굴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호 트럭이 들어오는 가자 남부의 국경 도시 라파에서는 약탈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헤쳐진 땅 밑에서 거대한 땅굴 입구가 드러나고 그 뒤로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를 나눈 국경 벽이 눈에 띕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에서 발견된 최대 크기의 하마스 땅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Without demolishing the tunnel project of Hamas, we cannot demolish Hamas. Hamas has spent millions of dollars. 3m 폭의 땅굴은 중무장한 군인 3-4명이 다닐 정도로 컸는데 전기와 통신, 배관 시설을 두루 갖췄습니다. 한 명이 겨우 다닐 만큼 협소했던 앞선 땅굴들과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마스의 지도자인 야히야 시나르의 동생 무함마드 시나르가 땅굴에서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이 땅굴은 길이가 4km에 달해 에레즈 국경 넘어 이스라엘 안까지 뻗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레즈 국경은 하마스가 지난 10월 전쟁을 시작하면서 침투했던 곳입니다. One of them is the non-gray. You can see the results of the explosion. 구호물자가 들어오는 유일한 경로 가자 남부 라파에선 보급 트럭이 주민들과 하마스로 보이는 이들에게 약탈당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원내외 당협위원장 200명과 연석회의를 열고 비대위 구성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한동훈 비대위냐 아니냐 이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주말 내내 일었던 거센 찬반 양론이 접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야 하는 윤재옥 권한대행은 주말 동안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면서도 여전히 한동훈 비대위 추천 여부를 고심 중임을 내비쳤습니다. 한 장관님에 대한 비판도 좀 만만치 않은데요.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 녹여내서 제가 결론을 내릴 겁니다. 친윤계 의원들은 주말 동안 소속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려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네덜란드 순방을 다녀온 장예찬 최고위원도 지금 필요한 것 정치 경험이 아닌 히딩크 같은 파격적인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윤계에선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정치력이 검증되지 않는 한 장관을 아껴 써야 한다고 했고 정치도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비대위원장으로 와가지고 뭐라고 수 있겠어. 최재형 의원은 수직적 당정 관계를 극복할 인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원희룡 장관은 어떤 의견도 당원으로서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과 당협위원장 200여 명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비대위원장 인선을 논의할 계획인데 한동훈 비대위를 놓고 또 한 번 경론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이 국민의힘이 오늘 현역 위원과 당협위원장이 참석하는 연석회의에서 비대위원장 인선을 논의를 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유력한 비대위원장 후보로 이제 부상을 하면서 당내에선 갑론을박을 지금 벌이고 있죠. 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히 짚어봅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야당 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여당에서 위원장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긴 합니다만 고심은 여전한 것 같아요. 예, 고심이 깊어지는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네, 우선 한동훈 장관이 국민적 인기는 좋은데 네. 정치 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 그리고 윤 대통령과 가까운 분이기 때문에 중도 확장성이 있느냐. 예. 그래서 비대위원장보다는 나중에 총선이 벌어졌을 때 예. 선대위원장 정도의 역할로 당 선거를 좀 지휘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죠. 예. 당 안팎에서. 반면에 한동훈 장관으로 당을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이런 의견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보이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희가 오후에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모여서 연석회를 하는데요. 예. 거기서 의견을 좀 많이 모아서 결론을 낼 그럴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찬반 형식의 지금 논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다면 그 총의를 받아서 아마 윤재욱 원내대표가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결정을 해도 한동훈 장관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그것도 참 다음 문제겠죠. 일단 한동훈 장관은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과 수차례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었죠. 민주당에서는 정치 경험이 전혀 없다. 지금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내년 총선 지휘에 나서는 상황.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밖에서 봤을 때. 뭐 이제 국민의힘이 선택한 문제죠. 예. 뭐 민주당 거기에 대한 함수 관계가 분명히 있긴 있겠지만 유불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는 유리할 게 없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 자체가요. 예. 윤석열 정부 자체가 검찰총장이었던 분이 대통령이 되면서 과연 국정 운영을 제대로 했는가에 대해서는 국정 지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강서구 재보궐선거에서의 어떤 심판 자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피로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행정부의 수장도 검사 출신이에요. 근데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 당대표도 검사입니다. 그러면 행정과 입법 모두가 검사들이 수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검찰공화국이라는 민주당 주장이 먹힐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내년 총선에서는 그렇게 유리한 뭐 고지는 선점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죠. 일단요, 친윤계는요, 삼고 철회해서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지만요, 비윤계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상당하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장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장관은 아직은 정치 경험이 훌륭하고 이미지도 좋고 나름대로는 보수에서 소구력이 있지만 비대위원장은 가오마담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당연히 선대위원장. 지금 뭐 우리 보수정 대권 후보 1위고 가장 국민들한테 사랑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전국을 뛰어다녀야 됩니다. 자, 좀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땡큐다라는 이야기를 잠깐 해주시긴 하셨는데 그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한동훈 카드에 대한 이 고민이 있는 듯합니다. 정치 경험 없다는 점에서 총선을 지휘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칼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다 아우러야 되잖아요. 이제 그게 쉽지 않지 않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것은 저희가 볼 때는 능력치는 충분히 된다고 인정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상황인데 한동훈 장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논란은 어느 정도 불식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당의 얼굴로 총선 앞두고 이렇게 비대위원장으로 데뷔할 경우에 혹시나 차후에 한동훈 장관을 저희가 대선 후보감으로도 생각을 하는데 미리 그런 아주 큰 정치적인 존재에 대해서 상처가 미리 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모습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저희가 결정을 할 거고 또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동훈 장관 본인이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이 여부도 중요하기 때문에 뭐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글쎄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하는 게 좋은 거냐 어느 적대적소에 쓰는 게 뭐 고민하겠죠. 일단 아까도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지금 그 만약에 이제 비대위원장을 하면 뭐 아바타라는 논란도 있고 그런 쪽에서 좀 비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까? 아니 그냥 현실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죠. 제가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 온다는 거에 대해서 비판할 이유가 없죠. 뭐 오시면 오는 것이고 결정은 국민의힘에서 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여론 자체를 반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게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당정 관계를 국민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불편했어요. 아니 뭐지? 집권여당이 이게 무슨 출장소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냥 대리점 차원에서 직영 대리점으로 되는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오면요. 더 말하자면 용산의 어떤 이 그립감이 세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어떤 전체적인 당 운영 방식이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판단할 공산이 더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런 분석이지 제가 한동훈 장관이 오든 어떻든 간에 그거는 국민의힘의 선택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걸 비판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 장관은요, 백혈병으로 순직한 군인의 어머니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눈물을 보여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장관님 그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과 우리 정기가 쓴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이 저랑 비슷합니다. 너무 어색해서 전 장관님 울지 않을 거예요. 국회도 지금 이 말씀 들으실 거예요. 결국 이 법이 우리나라가 어떤 이런 젊은이들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자, 법무부가 영상을 이제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화제가 됐죠. 저 장면 좀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기 한동훈 장관과 면담하시는 분이 지난 2016년도에 군에서 일병으로 복무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백혈병으로 사망한 홍정길 병의 어머니인데요. 당시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렀다. 이런 이제 상황인데 국가배상법에 의하면 한 번 배상을 받았으면 일체 배상이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의 생각은 국가가 충분히 치료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 성격의 또 다른 이제 배상을 요구하는 거고요. 한동훈 장관이 그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지금 시행령과 또 개정안을 내면서 시행령 개정하고 하면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그런 차원의 지금 정책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두 분의 면담이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아들 얘기를 하다가 한동훈 장관이 휴지를 찾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눈물을 보인 모습이었어요. 한동훈 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 첫 번째 시험 때는 이제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대응하는 라고 이제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면 법무부 장관의 자리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 하면 이제 링 밖에서 이런저런 뭐 논평도 하고 이 정치의 중립성을 어겨도 그걸 넘나든거든요. 그런데 비대위원장이 되는 순간 본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아니오죠. 어중간한 건 없어요.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이냐. 그러면 결국엔 특검법 반대를 한다면 결국에는 살아있는 권력의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이 비대위원장인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특검법을 바라고 있어요. 거기에 예를 들면 이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힘은 국민의 여론을 어떻게 잊고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비대위원장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법무부 장관은 국민 여론을 안 따라도 돼요. 어느 정도는요. 부담이 좀 덜하죠. 그걸 말하자면 국무위원으로서의 대통령과의 어떤 행정부의 어떤 보조 역할을 하지만 비대위원장 자리에는 특히나 국민의힘 정당이라는 거는 국민의 여론, 민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하나 모든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일 거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향후의 정치 한번 지켜봐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아까 이제 눈물을 흘리는 모습 때문에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공감 능력 있어 보인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조회수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언급해 줬지만 글쎄 중도층 공략에 있어서 영향력이 있을까? 이런 고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객관적으로. 중도층이라고 한정 지으면은 굉장히 생각이 닫혀지겠죠. 저희가 볼 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여성 그리고 20대 남성 분들이 대단히 좋은 인상을 갖는 그런 계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대중에게 노출됐을 때 반응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한번 모시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잠깐 붙이면 이 눈물 흘리는 영상 자체는요. 조금 좀 불편해요. 보기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어떤 입법이나 시행령 부분을 개정하는 거는 찬성합니다. 조용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영상으로 해서 유튜브에서 돌린다? 이건 저는 조금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냐.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최수근 상병에 대한 억울한 죽음, 법무부 장관 입장 밝히지 않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유족들이 그렇게 1년 동안 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 거기 돌아보지 않고 있습니다. 선택적 공감 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나중에 정치권으로 들어왔을 때는 선택하셔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선택적 공감 능력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선택적 공감입니까? 글쎄요. 선택은 민주당에서 주로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그러면 홍정기 일병 어머니하고 만난 것을 그럼 비난을 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사안 따라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잘한 건 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요. 총선 후보가 검증 심사에서 이른바 암컷 발언을 옹호해서 논란이 일었던 이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논란이 됐던 발언을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유감인데요. 이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자기 검열을 하게 될 겁니다. 당에서도 이걸 왜 이렇게 확대 재생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왜 못합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문제인데 그것을 빗대어서 동물 농장에 나온 그 상황들을 설명한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됐단 말입니까? 자, 당시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남영희 전 부원장 민주연구원 부원장직을 사퇴했었습니다. 민주당은요, 후보 검증 시에 부적절한 언행을 검증하겠다고도 했었어요. 그런데 남영희 전 부원장에 대해서 적격 판정을 내렸다? 그럼 이 적격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기준 자체에 대해서는 당에서 이제 판단을 한 것인데요. 남영희 부원장 같은 경우는 물론 최강욱 전 의원은 안컷 발언 굉장히 부적절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도 지금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지요. 그렇게 됐다면 만에 하나 최강욱 전 의원이 공천 자격 심사를
했을 때는 무조건 부적격 처리가 됐을 거예요. 근데 남영희 전 부원장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격 처리했기 때문에 예.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사퇴를 했고요. 그러니까요. 페이스북에 장문의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한 번의 반성문을 또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지도부에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영희 전 부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의 동조 자체에 대해서 반성을 기피했다는 부분들이 예. 고려가 돼서 적격 판정을 한 것이지 예. 이게 남영희 전 부원장 자체가 이거를 막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우겼다면 이건 부적격 대상이죠. 그런 기준으로 아마 당에서 판단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반성을 했기 때문에 괜찮다. 매우 이렇게 반성을 한 것이죠. 매우 반성을 했기 때문에 괜찮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맞습니까, 저분은? 아니 뭐 민주당 내부에서 자체 인사를 하는 거야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저런 분을 선거에 냈을 때 내세웠을 때 민주당에 과연 도움이 될까요? 네. 국민 기준에는 안 맞잖아요. 민주당 기준에서는 적격으로 볼 수도 있겠어요. 예. 워낙에 많은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선거를 치르는 입장에서 저분을 후보로 내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예. 과연 국민적인 공감을 얻어서 표 얻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제가 민주당의 전략가라면 그런 차원에서라도 부적격 판정을 냈을 텐데 예. 민주당의 어떤 분석 기준은 평상의 어떤 기준하고 많이 다른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예. 오해를 하실 수 있어서 그러는데 이제 쭉 얘기가 나오시겠지만 이 공천 적격 심사는 공천을 준다는 게 아니라 신체 검사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그렇죠. 여기서 신체 검사를 하는 것이고 예. 나중에 공관위에서 공천과 관련해서 또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예. 신체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이 부분에 있어서 막 이거를 자격 부분들이 공천과 직결됐다고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예.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눈높이, 이제 국민의 눈높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의 국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어떠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죠. 일단 민주당은요, 앞서 고문치사 사건으로 시정을 받았던 정의찬 당 특보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적격 판정을 내렸다가 이 번복하면서 부실 검증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업무상 실수라고 해명을 했지만 여당에서 이 대표가 몰래 쓸 리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몰래 쓸 리 없었습니까? 대표가 자격 심사를 보지 않습니다. 네. 예, 자격 심사위원이 있지요. 김명기 위원장이 보는 것이고 많은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정의찬 2분만 뭐 지시를 했겠습니까? 그럼 공정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았을 리가 없죠. 예. 근데 차후에 보고를 받고 나서 이 부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네네. 몰랐다 알았다의 어떤 논박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의 자격심사위원회에서 판단 부분들이 조금에 대한 어떤 미스는 있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바로잡은 것이죠. 시스템상 미스가 있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몰랐을 리 없다 뭐 있다. 그 뭐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언론도 주목하고 있는데 그렇게 무신경하게 저 사건을 대했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 내부의 기준이 말씀하신 신체 검사 수준이 아니고 신체 검사에서의 그 저울이라든지 키 재는 기계라든지 이게 다 제각각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상 이제 지적은 이런 것 같아요. 시스템상에서 그게 걸러지지 않고 그게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이 과연 민주당이 있느냐? 그게 맞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매우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저도 자격심사를 받았는데 예. 한 일주일 동안요. 아주 그냥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는데요. 예. 결국에는 이제 그런 전체적으로 서류들을 검사하면서 예. 놓치는 부분들은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데 그걸 바로잡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그 시스템 자체는 충분히 돌고 있고요. 예. 여기에서 자격심사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100명 이상씩 나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소식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영화 길 위의 김대중 이사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이 전 대표가 다른 시간대로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당내에서 이 전 대표 집으로라도 찾아가서 좀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니, 정치가 가능성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럼요. 예. 정치는 늘 이게 살아있는 생물 같은 거라서 예. 가능성은 늘 열려 있고요. 지금 진행 상황들을 보면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가 명분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오해받을 일들을 많이 하세요. 주변에 있는 뭐 당내에서 신당, 창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네. 과연 그런 분들의 의견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나 지도부와의 어떤 얘기들
그다음에 정세균 총리, 전 총리, 그다음에 김부겸 총리하고의 대화를 어느 정도까지 숙성시켜놨는지 아무도 지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주변에서만 신당 창당할 것이다 하고 또 본인은 그것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혼란만 초래하는 부분들은 이 총선을 앞둔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중론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점점 명분이 낮아질수록 이낙연 전 총리는요, 아니 전 대표는요, 네. 이재명 대표를 만날 수밖에 없다. 아, 저는 그래 그렇습니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밖에서 들리는 얘기가 총선을 이재명 대표 체제로 움직이는 한 이낙연 전 대표의 입지 안에서 뭐 특별히 할 게 없다 이런 지적들 많아서 어차피 글쎄요 또 이낙연 대표에 대한 이재명 대표가 끌어안으려는 의지도 특별히 없어 보이는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밖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저희가 볼 때도 이낙연 전 대표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달리 발언 수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미 나오신 분하고 같다고 보고 그 이유는 당에서 그 수박이라는 멸칭을 쓰면서까지 강렬하게 내보내려고 하는 이 상황 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어제 보시면 제3당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같이 하고자 하는 의사까지 표시하면서 뭔가 활동할 기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가 뭐 호남 기반의 신당을 만들든 뭐를 하든지 간에 민주당 안에서 활동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내에서는요, 개파 불문하고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의 창당을 만류하는 연판장이 좀 돌기 시작했고요. 당내 최대 의원 모임도 이 신당 창당 철회를 촉구를 했습니다. 자, 의원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본인이 어쨌거나 주요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 이 민주당이 뭐 대안이 안 된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총선을 100여일 앞둔 입장에서 전 대표가 그렇게 한다라는 건 누가 봐도 공감이 안 되는 거죠. 민주당의 총선 패배를 국민의 힘과 윤석열 정부는 폭정과 무능에 대한 용납으로 받아들일 것이 분명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국민의 정치 불신과 크나큰 절망을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자, 이낙연 대표 연말까지 보고 새해 신당 창당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홍천 의원 정도 빼고는 그 신당에 동조하는 의원은 없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있습니까? 동천 의원도 적극적 동조는 아니던데요. 적극적 동조는 예, 아니고. 그냥 그 정도는 이해한다. 예. 그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인의 뜻을 같이 한다지 신당 따라가겠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 의원들 뭐 말하자면 이원 의원도 그렇고 윤홍찬 의원까지도 예. 그렇고요. 그 주변에는 이병훈 의원, 이 NI 계라고 하시는 분들도 신당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헤아리고 있는지인데 네네.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처음에 본인의 일성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요? 처음에 나왔을 때 나라 걱정, 대한민국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 이유는 뭐냐? 윤석열 정부가 무능하고 폭정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이 나서서 힘을 모아서 막아내야 된다. 네. 라는 일성으로 시작이 됐던 겁니다. 네. 근데 왜 갑자기 점점 민주당을 가지고는 내년 총선 힘들다. 민주당 가지고는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쉽지 않다. 이거 명분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총선이 거의 100일, 1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근데 지금 와서 신당을 가지고 민주당을 흔들어서 과연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되는 행위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당내에서 많은 분들이 연판장에 돌리면서 예. 후배 정치인들이 하지 마십시오 하면 안 하는 게 정치예요. 근데 그걸 어깃장을 넣고 명분도 없이 신당을 창당한다? 예. 그러면은 그 어떤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멈춰야 된다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요구하는 거는 민주당다운 민주당, 과거의 민주당다운 민주당,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매몰돼 있는 민주당을 변화해야 된다. 이걸 보여달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법 리스크는요. 예.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서 2년째 가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2년째 사법 리스크를 안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그 안에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께서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예. 그럼 그때부터 주장을 하시지 왜 총선 110일을 앞두고 이런 주장하냐 그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 부분들은 어차피 이제 당내에서 모두 이 부분을 안고 우리가 이겨내고 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중지고요. 예. 예를 들어서 그냥 당 자체가 친명계로 기울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넓게 쓰자. 예. 그러고서 내년 총선에 쉽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명분이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당을 걱정하는 것인지 본인의 정치를 행보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참 아쉽다. 알겠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6월에 와서 귀국해서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했었는데 답이 없다는 얘기도 했단 말씀을 제가 추가로 드리고요. 당내 움직임이 이 전 대표는요. 그쪽 동네의 오래된 정치 습관이라면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전 대표 반응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참 민주당 정말 무서운 당입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그 동영상에 나오신 그분들 보면 한 3년 전 총선 국면에서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낙연 전 대표가 당시에 선대위원장으로 막 활동할 때인데 국무총리 마치고 그때는 얼마나 또 이낙연 대표와 가까이 지내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 하나 있는데 후배들이 하지 말라면 하면 안 된다. 정권 다시 찾아오고 우리가 다시 집권하는 과정에 있는데 윤석열 정부 심판해야 되는데 왜 자꾸 방해를 하느냐. 그 얘기는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뭘 추구하는지는 빠지고 의석수만 확보하면 된다. 이건 정치를 투쟁의 대상으로 보는 거고 그런 정치를 통해서 뭔가 국민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이건 빠지고 싸워야 되고 반대편을 눌러야 된다. 이 생각을 그냥 드러낸 거 아니겠어요? 뭐 다 그런 생각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것을 앞세우는 한 이낙연 전 대표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은 없죠.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쌓여서 당이 사당화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당 민주주의가 실종된 민주당의 내부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 혼자만 저렇게 투쟁하는 거 대단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멈춰야 한다. 아까 그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근데 제일 측근인 신경민 전 의원 같은 경우 오셔서 이미 창당을 위한 준비 작업은 이미 시작됐다. 그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준비가 되고 있다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글쎄 창당 가는 스텝을 밟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밖에서 보기엔 어떻습니까? 그 외연 확장들은 그 주변 분들은 하시는 것 같아요. 몇몇 분들이.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판을 깔아도 나는 가지 않겠어 하면 안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멈추는 게 민주당의 통합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잠시 뒤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전망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광희 기자, 영장 심사 언제 시작합니까? 네, 송영길 전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직 이곳엔 송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모이진 않아 고요합니다. 검찰이 제시한 송 전 대표의 혐의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입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 등에게 총 6,650만 원이 든 돈봉투가 살포됐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7억 6,300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고 그중 일부는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소각 처리시설 인허가 관련 청탁 명목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도 구속 여부를 가를 중요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프랑스로 출국한 뒤 국내에서 사용하던 휴대폰은 폐기하고 새 휴대폰을 검찰에 제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구속심사는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유 판사는 앞서 돈봉투 의혹 사건 관련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박용수 전 보좌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발부했고 무소속 이성만 의원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나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이광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송영길 전 대표가 잠시 뒤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들린 게 10시부터 영장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네. 법원에 도착하면 먼저 어떤 절차를 받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법원에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고요. 변호인과 함께 검찰청 들렀다가 법원에 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는데 조금 독특하게 변호인으로 추가적으로 송영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러니까 송영천 변호사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이고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의 친형님 되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원에는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영장 전담 재판부가 3군데가 있는데요. 요번에 이제 공교롭게도 지난번 이재명 대표를 그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부장판사에게 배당이 돼서 유창훈 부장판사가 어떻게 판단을 할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나면 송영길 전 대표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가지고 거기서 대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밤에 나올지 새벽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 자리에서 구속되는 거고요. 만약에 영장이 기각이 되면 그
그때 이제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편안하게 주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송 전 대표 민주당의 전 대표였어요. 네. 영장실질심사 얼마나 걸릴까요? 언제쯤 결론이 나올까요? 저는 아마 내일 새벽쯤 나올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이요? 기본적으로는요. 네. 원래 이 수사의 시작점은 이제 돈봉투 수수였습니다. 이른바 한 6천여만 원이 이제 현직 의원 한 20몇 명에게 갔다라는 것인데 예. 그게 한 축의 수사 내용이 있고요. 이 수사가 계속 커지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운영했던 네.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서 사실상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예.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을 우회하는 통로로 이용했다라는 혐의가 또 하나가 추가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네. 금액만 한 8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송영길 전 대표 측에서는 다 용처에 대한 소명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증거, 반박,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또 뇌물로 네. 이제 한 4천여만 원이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그 부분도 사실 쟁점은 그렇다면 대가성 여부 등등과 관련해서 상당한 법적 쟁점이 일단 많기 때문에 오늘 밤 늦게나 아니면 내일 새벽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검찰 조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던 송 전 대표입니다. 법원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때 어떤 주장을 펼칠지 여기에 좀 관심이에요. 네. 글쎄요, 지난번에 묵비권을 행사해가지고 요번에 어떤 주장을 펼칠지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수능 보기 직전에 모의고사에서 꽈락 맞은 학생이 수능을 잘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주장한 내용을 보면 외곽 조직의 후원금이 불법 정치 자금이라면 걸리지 않을 국회의원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던데 맞아요. 정치자금법을 이렇게 엄격하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뭐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예. 국회의원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는 그런 국회의원을 5번 하면서 20년 동안 한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말인가? 아마 송영길 전 대표는요,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또 방어권 운운할 텐데 예. 유창훈 부장이 이번에도 그러한 그 주장을 받아들여줄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참고해야 될 건 뭐냐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유창훈 부장이 강래구 감사도 구속시켰고요. 영장 네. 발부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송영길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박모 씨 구속됐는데 그 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유창훈 부장이 발부했다. 네. 이런 점은 좀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검찰에서는 일단은 뭐 증거인멸 부분을 좀 부각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법리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돈봉투를 받았다는 부분에 예. 대해서 이제 검찰 측에서는 자백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부인하느냐라는 취지로 맞서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이걸 내가 최소한 알고 있지 않았다. 나의 각까지 이제 보고되지 않았다. 이걸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좀 단서가 네. 이 박모 보좌관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송 전 대표는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보좌관의 공소장에는 송영길 대표의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사가 더 송영길 대표로까지 그 당시에 이제 미치지 예. 못했던 점이 있고요. 예.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는 이거는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를 받아낸 우리가 선례가 있다라고 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권성태 전 대전시장 판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건 정말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외곽 조직 성격의 연구소란 이름의 단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 이건 우회했다. 되게 단기간 그리고 그 용처도 제대로 소명이 되지 네. 않았다. 예. 이런 취지로 또 결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법리적인 부분 증거인멸은 향후 증거인멸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이 확보된 지 너무나 오래됐고 뭐 휴대전화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서 더 추출할 증거가 있어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예. 저는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크게 쟁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속영장 지금 심사에 관한 이야기를 네. 쟁점을 보고 있냐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송 전 대표 검찰이 이제 100번이나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을 할 게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논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따지면 누가 구속이 되겠습니까? 예.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215조는요. 검사나 경찰은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네. 다시 말해서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의 재량 사항인데 이때 그 법원의 영장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그 압수수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우리나라 형소법의 취지인데 네. 수사 대상인 피의자가 이렇게 적법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그건 올바르지 않다 그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 다른 사람도 아닌 법조인인 송영길 전 대표가 예. 저런 주장을 하는 게 처음엔 놀라웠는데 요즘 하도 이상한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놀랍지도 않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뭐 증거인멸, 도주, 범죄의 중요성 이거로 봤을 때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제가 봤을 땐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되는 게 예.
첫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정근, 강래구, 그다음에 박보주 하관, 심지어 윤관석 의원까지 모두가 다 구속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법원은 집권여당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돈 봉투를 전달한 행위는 정당법 취지에 비춰서 가볍지가 않고 이런 것이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다. 굉장히 그 안 좋은 그런 범죄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게다가 송영길 전 대표는 이 정당법 위반만 있는 게 아니고 정치자금법 위반죄에다가 특가법 뇌물죄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번에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아마 구속될 때까지 계속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발부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알고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서울 광화문 외벽이 미디어 파사드 작품으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일 추운 날씨에도 요즘 서울의 밤은 빛으로 뜨겁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서울 윈터 페스티벌이 시작됐는데요. 사진 기자들이 담은 화려한 풍경들 함께 보시죠. 축제가 시작되자 광화문 전체 800m 길이에 미디어 파사드가 펼쳐졌습니다. 맞은편에 설치된 프로젝트 타워에서 7개의 고성능 프로젝터로 빛을 쏜 건데요. 광장 곳곳에는 조형물과 전광판이 설치됐고 100개의 조명은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이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네, 추운 겨울밤이 정말 빛으로 뜨겁게 물들었는데요. 광화문 광장 이외에도 서울 곳곳에서 빛의 축제가 열리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 윈터 페스티벌은 도심에서 열리는 10개 축제를 하나로 묶은 대형 페스티벌입니다. 청계천에서는 2024년 용해해를 맞아서 화이트 드래곤을 주제로 비초롱 축제가 열리고 있고요. 동대문 DDP에서는 오는 21일부터 특수효과를 활용한 대형 미디어 파사드가 시작됩니다. 이번 서울 윈터 페스티벌은 내년 1월 21일까지 서울 도심 7곳에서 계속될 예정입니다. 네, 날이 무척 추워졌습니다. 빛으로 꾸며진 겨울밤 보시면서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북극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와 강원,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 한파 경보가 내려졌고요. 그 밖에 곳곳으로도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가장 추운 곳은 철원 임남면으로 영하 21.2도까지 뚝 떨어졌고요. 서울은 영하 12.6도, 대전 영하 9.7도, 대구 영하 6.5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도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물며 종일 춥겠는데요. 서울이 영하 2도, 청주 영하 1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추위 속에 내린 눈이 얼어붙은 곳이 많은데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밤에는 서울 등 중부지방에 눈 예보가 들어있고요. 이번 주 내내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목요일에는 영하 14도까지 뚝 떨어지며 이번 추위에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